자, 오랜만에 녹음 들어왔습니다.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재훈 작가님, 임나훈 작가님 모시고 우리 저번 시간에 대박이 났던 미학탐구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원래 일정이 한번 잡혔었다가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근황이 제일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프로젝트를 많이 하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말아먹은 게 너무 많아요. 너무 지금 어떻게 성공한 것도 중간에 한번 휘청거리고 힘들 뻔했고, 그래서 거의 올스톱된 상태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그래도 한국은 좀 풀리는 게 있어서, 그렇다고 벚꽃놀이 다니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고, 일적인 면에서 최대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임나훈 작가님은 어떠세요, 요새 근황? 저는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실천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요즘 새로운 취미를 그림보다 다른 새로운 취미에 약간 흥미를 느끼고 있는 중이에요. 어떤 취미요? 요즘 약간 식물 키우기에 인스타 빠졌거든요. 인스타 보니까 식물 엄청 많던데. 네, 이거 미치겠어요. 계속 막 지나가다가도 계속 하나씩 집에 들이고 싶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매력적이에요? 일단 새순이 나오는 게 너무 보람이 있더라고요. 죽을 것 같은 걸 이제 살렸을 때의 기쁨. 그 엄청난 보람이 있죠. 제가 성취감. 네. 제가 길고양이한테 집착하는 거랑 비슷한 거겠네요. 뭐 그런 거죠. 누구나 뭔가에 집착하게 되니까. 뭐랄까 작업 잘 안 되시죠 요즘? 어떻게 아셨어요? 자꾸 다른 데에 눈을 돌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거 너무 잘 알아요. 네. 아니 그 약간 쇼핑하는 습관 같은 거랑 다른. 맞아요. 약간 비슷한 거. 작업 안 될 때 오히려 쇼핑 더 하게 돼. 맞아요. 딴 거 하다 보면 또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고, 혹시 알아? 식문 관련된 거 같이 해가지고 만화 그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원래 관심사가 보통 연결되니까. 네. 그게 제일 좋은 거긴 해요. 요새는 식물을 네. 집에서 실마리를 이제 그런 데서 찾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서. 최재훈 작가님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그 홍보 겸 얘기를 하자면 그 HP 러브크래프트 다시 쓰기라고 알마 출판사에서 지금 텀블벅 하고 있는데, 축하드립니다. 잘 되고 있던데. 네, 좀 대박이 나서 그것 때문에 일도 더 들어오고, 저는 또 반대로 다음 일도 막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네. 그리고 그거랑 또 아마 정해진 건 아닌데 또 딴 해외 어떤 엔터테이너랑 또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얘기 중인데. 네. 그래서 막 지옥 속에 있죠. 한창 그래서 그 알마 러브크래프트 텀블벅에 들어가시면 러브크래프트 검색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 한창 원고하고 있어가지고 막 하루 종일 식은땀 흘리면서 하고 있죠. 근데 그게 다 된 거 아니었어요? 그 텀블벅 올린 상태에서는? 커버만 일단 된 거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1차 도서, 2차 도서 나눠져 있거든요. 1차 도서는 다 됐고 2차 도서는 지금 진행 중이고. 네, 그래서 거의 마무리 된 거긴 하죠. 네. 그게 멋있더라고요. 책 8개인가? 이렇게 딱 모아놓으니까 한 개 그림으로 그림으로 쫙 연결되더라고요. 보셨어요 혹시? 네, 당연히 봤죠. 네, 제가 올렸으니까. 멋있더라고요. 약간만 덧붙이자면 그 작년에 처음에 연락을 주셨었는데 우선 믿기지 않았죠. 왜냐면은 제가 러브크래프트 팬이기도 하고 그 세계관에 대한 팬이기도 하고, 러브크래프트라는 소재를 한국에서 다루기 되게 힘들어요. 이미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근데 그거를 다시 쓰기 이제 한국 SF 작가들한테 부탁도 하고 다시 쓰기 형태로 그 세계관이 공유돼 있거든요, 약간. 그래서 했을 때 그 과감한 결정이 되게 멋있다고 느꼈고, 그리고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되게 감사했죠. 네. 근데 되게 힘들었어요. 엄청 큰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나의 그림이 돼야 되니까. 그러게요. 네, 몇 주 그렸어요. 기획하는데도 힘드셨을 것 같아요. 고생하셨고요. 자, 그리고 이분 얘기를 꼭 해야 되는데, 저희 저번에 이제 너무 감사한 너무 오래됐긴 했지만 저희 방송 3편 나갔는데 그 3편 코로나 때문에 후원해 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쿠라마 4라는 숫자 4입니다. 숫자 4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84편에 2만 원, 85편에 2만 원, 86편에 27,000원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어요. 박수 한번 치고 가죠. 감사합니다. 이거는 팟캐스트 다들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돈 쓰는 거 진짜 안 하거든요. 맞아요. 다들 저도 수많은 팟캐스트를 듣지만. 그러니까 몇몇 개는 이제 당연히 어떠면 너무 감사하고 이러니까 후원도 하고 결제도 하지만
엄청 그 결정하는데 한 1년 득화한다던가. 아니 저는 그런 팟캐스트에서 판매하는 뭐 물건을 사주죠. 차라리. 그쵸. 나한테 필요한 거. 다른 식인데 그런 면에서 이거는 우리가 되게 열심히 그래도 괜찮았구나와 동시에 정말 더 열심히 잘하겠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했죠. 저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녹음실 렌탈 비용과 이런 거는 그래도 벌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처음 겪는 일이었어요. 지금 몇 년 동안 하면서. 그래서 예전에 5,000원이 한번 들어온 적 있고 그거 말고는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어떻게 설명하더라도 너무 말도 안 되게 감동적인 일이죠. 맞아요. 쉽지 않아요. 그 2만 원, 6만 원 쓰는 게. 그래서 저도 보면서 정말 감사하다 이 말씀 꼭 좀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얘기 들어가기 전에 2019년부터 홍콩에서는 국가가 무엇인지 또 시민이 무엇인지 질문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죠.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그 형태가 좀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홍콩에서는 지금도 많은 시민들이 본인들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과거에 겪었던 일과 흡사한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 국가인 한국의 만화가 17명이 홍콩에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를 담아서 온라인에서 초단편 만화를 준비했고요. 지금 전시회가 진행되고 있어요. 전시회 이름은 홍콩 봄 초단편 만화 온라인 전시회인데요. 검색창에서 springhk.imweb.me 그러니까 스펠링으로 불러드릴게요. springhk.imweb.me를 치고 들어오실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인수인진 코믹스 인스타 계정에 보면 링크가 돼 있어요. 거기로 오셔도 되고 아니면 인수인진 코믹스 홈페이지죠. inco.kr로 접속하시면 가장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라서 그 로고가 바로 뜹니다. 그 프로젝트 로고가 바로 뜨는데 그거 클릭하시면 바로 온라인 전시회장으로 입장하실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오셔서 17명의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펀딩은 이미 종료가 돼서 이제 이 작품들도 이제 책으로 나오게 될 텐데 그 비매품으로 그 책에 대한 펀딩은 끝났고 여기 오셔서 작품들 보시고 그리고 방명록도 있고 그러니까 글도 한번 남겨주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지금 같이 하시는 최재훈 작가님은 이거 함께 참여하셨잖아요. 네. 그 처음에 연락 주셨을 때 앞서 말했듯이 제가 올해 막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하기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작년에도 항상 바쁘시잖아요. 아니 그렇죠. 뭐 의도한 건 아닌데 근데 새 페이지기도 했고 결과적으로는 처음에는 이렇게 만화로 참여해야 의미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표지로 의뢰를 주셨었어요. 처음에. 맞아요. 근데 만화로 하는 게 어쨌건 여러 가지 의미에서 좋을 것 같아서 만화로 하겠다고 새 페이지니까 근데 그 새 페이지라도 물론 막상 하려고 하니까는 되게 그렇죠. 쉽지 않았는데 근데 어쨌건 결과적으로는 하고 나서 되게 좀 그래도 도움이 된 것 같아서 큰 도움이 됐죠. 좀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이제 쉽지 않은 주제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게 되게 솔직한 말씀을 드리자면 대부분의 작가들이 여러 가지 선택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작가라는 건 어떤 이야기를 만든 사람으로서 어떤 시대적인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그걸 의식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거를 얼마나 바라보고 있느냐,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로 나뉜다고 생각해요. 작가들이 좋은 작가냐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그 어떤 선택을 한다고 했을 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되게 커 보일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은 젠더 이슈나 아니면 뭐 이번에 엠번방 사건이나 이번에 홍콩 같은 것도 그렇죠. 갑자기 그런 주제가 나한테 왔을 때 되게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나한테 피해가 올까봐 되게 두려워해요. 있죠 다. 그게 피해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어떤 발언을 함으로써 어떤 일이 끊긴다던가 왜냐면은 어쨌건 정치적인 요소와 태도를 내가 선언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이번 홍콩 일 같은 것도 예를 들면 중국 쪽에서 나한테 일 주려고 했던 사람이 안 주는 거야. 갑자기 이거 보고.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중국은 만화 시장이 크기 그쵸. 때문에. 네. 아니 한 도시에 막 몇 천만 명이니까. 근데 그런 측면에서 뭐 당연히 그런 걸 걱정하면서 걱정 안 했어요. 저는. 근데 제가 어떤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을 거쳐오면서 이렇게 걱정을 안 하게 된 거지. 예전엔 당연히 저도 되게 신경 쓰죠. 네네. 오히려 작은 일 하나 없어질까 봐. 그죠. 큰 일이 아니라. 그런 맥락에서 개인적으로는 지망생이고 후보 이렇게 그
고민하는 대학생들이건 아니면은 지금 현역에 있는 되게 잘 나가는 작가건 뭐건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개인적으로는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혹은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해서 그걸 알려야 되거나 발언해야 되는 상황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얘기를 편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어떤 예를 들면 뭐 누가 더 나쁘고 누가 더 좋아 이런 게 아니더라도 그런 맥락에서 저도 이번에 할 때 접근했던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냥 폭력 그 자체 그리고 억압 그것 자체는 그 누구라도 맞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긴 하지만은 모두가 알고 있을 거예요. 중국 사람이건 홍콩 사람이건 그렇잖아요. 누가 자기를 때리고 누가 자기를 억압하는 거 좋아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되게 복합적인 상태거든요. 네. 그런 맥락에서 그 저랑 함께했던 17명의 작가를 포함해서 저는 나름 그게 크건 작건 어떤 용기 있는 결정을 했고 그것들에 되게 지지하기도 하고 당연히 홍콩이나 중국의 관계가 훨씬 더 좋아지면 좋을 것 같고 하는 생각에서 모두가 좀 더 편하게 이런 얘기들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지금 말씀하신 거가 저희 화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홍콩 시민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분들에서 완벽하게 뭔가 감정이입돼서 얘기하는 건 좀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 이번 프로젝트가 처음에 발단해야겠다라고 생각 결심했던 게 이제 그 일반 교통 경찰이 비무장한 시민을 그냥 시위하고 있는 비무장하는 시민을 총으로 쏜 적이 있거든요. 그 영상이 뜬 걸 보면서 이거 여기서부터는 이제 뭔가 좀 응원의 메시지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했던 거고 그리고 최재훈 작가님도 그렇고 나머지 16분 저 빼면 이제 15명이죠. 15분도 그렇고 이재민 평론가님도 그렇고 다 같이 이렇게 고생하셔서 좋은 프로젝트 좋은 전시가 온라인을 통해서 오프라인 안 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코로나 전국이라서 네. 오프라인에서 영리한 선택이셨습니다. 임나훈 작가님도 혹시 한번 보셨어요? 이번 전시에 온라인에서 하고 있는 거? 네, 저는 후원도 했고 이제 감사합니다. 사이트 열렸을 때 바로 가서 하트를 착하시다. 다 눌렀죠. 하트. 너무 착하시다. 당연하죠. 네. 알겠습니다. 근황 네. 여기까지 전 하고요. 자 이제 그럼 오늘 주제가 되신 임나훈 작가님이 선별해 오신 네. 작품가 작가입니다. 하라 히데노리 작가의 겨울 이야기 그리고 내 집으로 와요. 이 작품을 원래는 선정한 지 몇 달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맞아. 밀리긴 그렇죠. 했는데 자, 그럼 이제 엄청 이 오래됐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작가님 이 작품 왜 선별해 오셨는지랑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제가 드디어 듣는다. 그 이 작가님을 알게 된 거는 제가 이 독립출판을 우리제로 시작하면서 책을 그 서점에 직접 입고를 하러 다녔을 때 어떤 서점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예전에 성수동에 있었던 책방 이곳이라는 곳이에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네네. 근데 아무튼 그분께서 제 책을 이미 알고 계셨는데 저랑 얘기를 하시면서 나중에 이제 하고 이제 제가 집에 갔을 때 메일을 주셨는데 그때 하라 히데노리라는 작가의 이 겨울 이야기를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든다라고 하셔서 저는 이제 일단 그때는 만화를 그렇게 막 좋아했지만 되게 깊게 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물론 지금도 막 많이 아는 것도 아니지만 근데 그때 이제 어떤 분이 내 만화를 읽고 평해주는 그 자체가 너무 기뻤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찾아서 읽게 됐는데 왜 비슷하다고 느꼈는지 알 듯 말 듯 하지만 어쨌든 뭔가 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약간 확실한 건 교집합이 있죠. 네, 약간 뭔가 이렇게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등장인물들의 그런 성향 같은 게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알게 됐죠. 주저주저하고. 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 그분이 이 겨울 이야기를 그럼 읽었으면 그 다음에 내 집으로 와요를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추천해 주셔서 그때부터 알게 된 작품이었죠. 지금 감상 요번에 새로 요새 이거 준비하면서 다시 읽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거 말고 그때 감상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때 감성이요? 그때 읽었을 때 들었던 처음 봤을 때? 처음 봤을 때? 그때는 말한 듯이 만화나 이런 것들에서 이렇게 막 집중해서 읽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만화 자체를 본 거잖아요. 네. 그때 느낌 기억나세요? 그때 느낌은 일단 이런
약간 유명한 작가가 아니라 완전 생소한 작가였기 때문에 아무런 정보 없이 네, 아무런 정보 없이 읽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느꼈던 첫 감상은 그 제가 컷을 쓰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컷을 쓰는 방식 같은 게 비슷한 게 되게 많이 나와서 되게 좀 신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네, 그게 조금 제일 많이 와닿았었던. 그 연속된 장면. 네, 연속된 동작의 컷을, 연속성. 네, 그런 것들을 이런 누군가가 추천해준 그런 작가라면 엄청 유명했을 텐데 내가 그런 거랑 약간 비슷한 게 있구나 하면서 약간 좀 좋아했었던 기분이 더 컸던 것 같고. 그렇겠다. 네, 저는 그랬죠. 하라 히데요리 이 작가의 작품 처음 봤어요. 이번에 추천해 주셔서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일본 내에서의 인지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아다치 미츠루처럼 약간 빠르긴 하지만 거의 동세대 작가인데 한국에서는 좀 덜 유명하죠. 그러니까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최정 작가님은 알고 계셨어요? 저는 완전 알고 있었죠. 와 그래요? 완전까지. 그럼 처음에 그 임나온 작가님 이 작품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생각? 완전 놀랬죠. 알고 할머니구나 이분이. 네. 농담이구나. 농담이고요. 네. 당황하셨어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만화를 진짜 좋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서점 내기 했지만은 어떤 우연들이 겹치더라도 결국 자기가 원하는 거를 좀 약간 반응하게 되잖아요. 그죠. 취미 활동을 하건 그렇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 만화를 알고 있고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이분이 만화 좀 좋아하는구나라고 느꼈고 처음 추천했을 때 그래서 놀랬죠. 왜냐면은 완전 제 세대 만화 작가고 그죠. 저보다 약간 좀 전인데 그러면서 저는 이제 중학교 그 고등학교 때 한참 이제 일본 만화가 막 개방되고 있을 때였어요. 좀 더 만화가 좀 더 일찍 개방됐어요. 그러니까 그죠. 네, 해적판, 일본 영화, 해적판도 많이 그쵸, 들어왔고 일본 영화보다 드래곤볼, 슬램덩크를 위시로 해가지고. 근데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은 이게 약간 어른 감성이잖아요. 이게 어떤 사람에 대한 이해도나 일종의 과한 배려 그로 인해서 생기는 오해들 약간 이렇게 해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있는데 그거를 좀 이해하기 어려운 때 만났어요. 저는 맨 처음 만났을 때. 그래가지고 좀 썩 좋아하는 작가는 아니었어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네, 그냥 왜 이렇게 찌질해 다들. 그러니까 맞아요. 캐릭터가 그래요. 그리고 어렸을 때면은 얼마나 순수하게 멋진 사랑, 멋진 연애를 꿈꾸던 상태였겠어요. 근데 연애들은 너무 멋없는 사랑을 하고 있는 거야 내 눈엔. 그 당시에. 네, 그 당시에. 근데 이거를 커서 가끔씩 뭐 이렇게 책방이나 아니면 사서나 만날 때마다 나이가 들면서 더 오히려 이해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참 이 사람이 통찰력이 있으시구나 이 작가가 하면서 그리고 이래서 좋아하는구나 작가들이 라고 느꼈죠. 그리고 이제 와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되게 용기 있는 작가라고 느낀 게 이런 만화 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멋이 없거든. 작가가 멋이 없어지거든.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H2랑도 약간 연결될 수 있는데 H2는 다 멋있잖아 애들이. 맞아. 뭘 해내 하나씩. 해내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표현 방식이나 선물을 하건 내가 널 좋아하건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되게 쿨하고 멋있게 진행해요. 맞아. 솔직한 느낌이 더 그러니까 강하죠. 근데 사실은 그게 그렇지 않거든. 이 세상은 훨씬 더 처참하고 찌질하고 비굴하잖아요. 처참할 것까지. 예를 들면은 뭐 무릎 꿇고 제발 한 번만 뭐 나 다시 만나줘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되게 하기 힘들긴 하지만 그런 비슷한 경험 해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 예를 들면 전화 같은 것도 맞아요. 내가 먼저 해야 돼? 맞아. 남녀 할 거 없이 그러다가 근데 결국에는 꾹 참고 했더니 완전 무시해 나를. 뭐 어쨌건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근데 그런 어떤 되게 솔직한 거를 해낸다는 게 참 이 작가가 용기 있고 멋있다라고 느꼈죠. 그 당시 점점점 볼수록. 저는 그때 이 작품을 못 본 게 전 좀 아쉽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보는 눈이 그때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이 작품을 만났으면 뭔가 기억이 있을 텐데 저는 그거는 보지 못해서 좀 아쉽고. 자, 그럼 임나온 작가는 이 작품 이제 골라오셨는데 하라 히데노리에 대해서 이제 작가님이 이제 어떤 자료를 준비해 오셨어요.
뭐 자료라고 할게는 너무 거창하고 그냥 줄거리 정도랑 작가랑 네. 작가 먼저 소개 먼저 읽어주시면 네. 그냥 소개해 주세요. 소개요? 원하는 방식대로. 그렇죠. 이게 어쨌건 약간 소개랑 네. 스토리가 어쨌건 알아야 사람들도 네. 그쵸. 왜냐면 대부분 요즘 분들은 모를 테니까. 작가 얘기하고 그다음 스토리 하나씩. 네. 그러면 적혀 있는 대로 읽겠습니다. 하라히데노리 작가는요, 그 1961년도 출생으로 이제 일본에서 활동하는 작가고요. 네. 현재로서는 약간 50대 후반이 되신 분이죠. 근데 이제 그분은 1980년에 봄이여 오라로 데뷔하셨고, 네. 1987년도에 제33회 뭐 쇼가쿠칸 만화상을 수상을 하셨대요. 근데 이분이 좀 주목받는 이유는 그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제 감정을 다른 타 작품에 비해서 굉장히 약간 섬세하고 또 어떤 약간 영화적인 연출로 주목받는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주로 뭐 작품 활동하신 거 보면은 로맨틱 네. 코미디나 뭐 드라마 학원물 등이랑 그다음에 스포츠물 이렇게 두 가지 정도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다작하신 분인데 네. 주로 약간 연애물 쪽에서 더 두각을 나타내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대로 읽지 않으시는군요. 마지막에. 네. 근데 겨울 이야기가 약간 어떤 얘기인지를 그쵸. 우선 좀 이렇게 청취자들이 알아야 되니까. 여기 그렇죠. 있는 데를 읽으면 혹시 하라히데노리 팬들이 네. 조금 싫어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겨울 이야기 바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오늘 얘기할 거는 겨울 이야기라는 작품이랑 내 집으로 와요라는 작품 두 작품이니까요. 네. 겨울 이야기가 먼저 진행됐어요. 1987년부터 90년까지 연재돼 있다고 돼 있고 그 뒤에 내 집으로 와요가 90년에서 94년까지 이렇게 연재됐다고 하네요. 겨울 이야기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겨울 이야기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네. 재수생들의 뭐 사랑과 고난, 불안과 희망 등을 그린 이야기인데요.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하라 히데노리의 작품은 한 줄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꼭 읽어보시길. 아무튼 네. 그런 재수생들이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내용이죠. 그 와중에 이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어떤 사회인으로 진출하기까지의 과정에서 겪는 고난이나 뭐 좌절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네. 좀 더 설명드리자면은 그러니까 남자 2명, 여자 2명.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짝짝이 있는데 이 넷이도 약간 얽히죠. 삼각관계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질투도 있고 안정적일 때도 있고 그러면서 이 네 명이서 어쨌건 어떤 목표가 있는 와중에 재수학원에서 벌어진 일이죠, 한마디로. 그러면서 흘러가는 이야기. 최준 작가님 겨울 이야기 읽으면 어떠셨어요? 우선은 제가 아까 순수한 감상자의 입장인 걸 먼저. 네. 제가 아까 회의할 때도 잠깐 얘기하긴 했는데 제가 지금 봐도 물론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예. 실제로 저는 연애할 때나 혹은 사람들 대할 때도 그런데 이런 삶을 추구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삶이 어떤 그러니까 거죠? 이 인물들이 하는 행동 같은 삶. 그러니까 저는 좀 분명해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예를 들면은 어떤 순간 설명하지 못해가지고 시간이 필요하다던가 네. 여백이 필요하다던가 그럴 때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필요한 말을 듣고 싶은데 지금 당장 얘기해줘 한다고 했을 때 누군가는 대답을 그대로 해줄 수 있는 때가 있지만 누군가는 시간이 필요한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바로 대답하는 사람이고 바로 묻는 편의 성향이지만 이제 와서는 당연히 여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해도 하고 있고 그럴 때도 있죠. 근데 제 성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기 있는 겨울 이야기나 혹은 내 집으로 나왔고 이들의 태도와 행동은 만약에 이들이 저랑 되게 가까운 사람이거나 가족이거나 연인이거나 친구잖아요. 저는 제 삶은 너무 고통스러워요. 아마 작가님 여기 출연했다면 주인공한테 욕하는 친구 중에 한 명이지 그쵸. 않았을까? 맨날 꾸짖는. 재수학원에 같이 예를 들면 점심밥 먹으면서 막 욕하는 친구. 주인공이 히카루인데 히카루한테 이러겠지. 넌 나오코랑 시오리랑 케이 모두를 괴롭히고 있다고. 너무 우유부단하고
특히 나오코는 널 기다리고 있고 널 사랑하는데 왜 시오리한테 걔도 왔다 갔다 하냐. 네, 그런 캐릭터 그려져. 그러니까. 같이 아니, 있으면. 그러니까. 저는 짝도 있는 애한테 저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사회 악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네. 이거 물론 농담이에요. 본인의 농담인데. 태도에 대해서 명확하지 못한 사람들. 네, 왜냐 그래서 물론 근데 좀 당연히 농담입니다. 근데 이런 건 있죠. 당연히 완전 이해돼요. 이들이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추구하지 않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제 친구 중에 이런 히카루 같은 애가 있으면 제가 아까 막 농담을 했지만 실제로라면 너가 좀 그래도 너가 나오코에게 사랑을 받고 있고 너가 근데 좋아하는 사람은 시오리인 건 알겠지만 포기해야 된다. 포기를 하거나 결정을 하거나 혹은 너가 너의 어떤 상태인지 다 얘기를 해야 된다. 맞아. 그래야 둘 모두 이거에 대해서 고통받지 않고 너 자신도 사실은 분명하다. 그쵸. 근데 작가가 이 히카루가 모자르고 우유부단한 사람을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일부러 그렇게 설정했어. 그래야 이제 이야기가 재밌어지니까. 본인이 그쵸. 이런 스타일 아닐까? 작가.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그래야 알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안 해본 사람이면 못할 것 같은 행동들이 있어서 너무 가깝죠. 근데 아까도 비슷한 얘기했는데 회의할 때도 이 작가가 이제 와서는 이런 삶을 살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렇게 내재돼 있죠 이런 게. 네,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그쵸. 만화에서. 네. 임나온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겨울 이야기. 저는 일단 최지훈 작가님이랑 비슷한 감상을 느꼈고 이 책을 다 보고 나서 느낀 점은 얘는 근데 너무 짜증나가지고 네. 공부나 하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재수학원인데. 아니 그리고 아까 차재현 작가님 말씀하셨는데 이 나오코 뭐 시오리 K 뭐 기타 등등 친구가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걸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바로 부모님이에요. 맞아. 부모님의 그 등골 빠지게 등록금. 네, 등록금이랑 그 재수학원 학원비. 네, 학원비도 탕진이 아니죠. 거의 뭐 흩날리다시피 하면서 그러니까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에피소드가 뭐냐면은 또 재수하니까 첫 장면에서 나 열심히 해야지 하고 재수하러 갔더니 시오리라는 너무 아름다운 똑똑한 동경대를 준비하는 하지만 히카루는 한국으로 치면 서울대 같은 데 생각도 못하는 네. 경기도 이런 데밖에 갈 수 없는 그런 아이인데 그러니까 대학에 어떤 레벨이 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근데 그러면서 자기 레벨을 알면도 불구하고 시오리랑 같이 뭔가 친해지고 싶으니까 같이 동경대를 준비하는 반에 신청해. 그러니까 멍청한 거 아니야 좀? 진짜 아니. 그러니까 마치 처음으로 야구를 배우러 네. 학원을 갔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애가 있어서 프로반에 등록을 하는 그런 실수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바꿔 얘기하면은 이런 실수 근데 다들 해본 적 있잖아. 뭔가 그쵸. 꼭 이런 형태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그쵸. 좋아하는 뭔가 좀 마음에 드는 애가 있어서 동아리에 든다던가. 걔가 무슨 동아리면 그런 식의 어떤 좀 다른 형태? 그쵸. 약간 네. 뭔가 순수한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갓 올라와서 이제 다양한 감정을 겪기 전에 그쵸. 갖고 있는 순수함이 만들어낸 어떤 약간 그런 어리숙한 행동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 재수학원이 되게 중첩돼 있는 곳이잖아요. 음. 어른과 대학교와 고등학교 그 사이에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재수학원에서 연애도 많이 하고. 많이 하죠. 맞아요. 근데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임나온 작가 나오코는 히카루를 왜 좋아할까? 제가 그 말이 저 여기 질문에도 썼어요. 남자 주인공의 매력이 뭘까? 그러니까 저는 그 보면서 겨울 내 집으로만큼 겨울 이야기를 딥하게 읽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도 비슷한 답답함을 느꼈고 그리고 얘는 바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근데 나오코는 히카루를 왜 좋아할까? 제 생각엔 뭔가 어리숙한 모습이 처음엔 재밌어서 다가갔다가 그 여린 모습을 뭔가 채워주거나 보듬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그런 모습까지도 사랑하게 된 게 아닐까? 근데 그러니까, 그녀도 실수가 아니었을까? 아니. 자자. 감사합니다. 네.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 같아. 이게 왜냐면은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솔직한 얘기니까. 네. 솔직한 얘기죠. 근데 뭐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했냐면은 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누군가를 좋아할 때 누군가를 참 저 사람 너무 좋다 사귀고 싶다고 했을 때 항상 내가 생각하던 이상형 혹은 내가 원하던 사람을 좋아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잖아요. 그쵸. 뭔가 반응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무의식이건 의식이건 쌓여있던 뭔가에 반응하는 순간을 만난 거란 말이에요. 우연히. 그런 면에서 나오코가 히카루를 좋아하는 게 굳이 추리를 해보자면 저는 나오코는 뭐 청취자들이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 되게 좋은 집안 딸이잖아요. 네, 의사 집안에 그래서 게이오 게이오대 의과대 한마디로 대학교? 한국으로 치면 뭐 서울대나 연대 고대 의대를 들어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너무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너무 멀끔하거나 압박받는 세상에 살던 아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히카루라는 애는 자기가 생각하던 전혀 반대되는 애라고. 왜냐면 주변 친구들은 맨날 뭐 벤츠 타고 다니고 아니면 멀끔하고 막 파티 가자 그러고 이런 애들인데 히카루는 너무 평범하단 말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모르겠어요. 어떤 그 다르다고 느꼈던 편안함? 실제로 그 극 중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그런 거에서 반응하지 않았을까? 이게 뭐 엄청 드러나지 않지만 작품에 원래 그런 거에 반응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모습에서 느낀 것. 그럼 K는요? K가 왜요? 시오리를 왜 좋아할까? 뭐 그런 것도 있고 K라는 사람에 대해서. K라는 시오리가 사람? K? 아니면 K가 시오리? 지금 히카루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반응이. K는 더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뭔가 사실 이 만화에서 등장하는 남자 캐릭터들은 덧붙여서 좀 설명드리자면 근데 네. K는 어떤 애냐면 그 히카루라는 남자 주인공이 아까 얘기했던 공부 잘하는 시오리라는 아까 나오코 말고 시오리라는 여자한테 첫눈에 거의 반해가지고 동경대에 억지로 같이 동경대 준비반을 등록하는 그런 캐릭터인데 그 시오리는 사실은 동경대를 왜 보려고 하냐면은 K라는 선배가 있는데 그 선배가 이미 동경대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그 선배와 함께 더 많은 오랜 시간을 실제로 좀 사귀고도 있고 그 함께 동경대를 다니고 싶어서 동경대를 준비하는 실제로 똑똑한. 근데 K는 이제 시오리를 좀 기다리긴 하지만 이런저런 어떤 뭐랄까 뭐 딴 여자랑 사귀는 건 아니지만 유의도 즐기고 좀 이렇게 동경대에서 이미 약간 좀 잘 나가는. 예, 그래서 시오리는 약간 좀 터부시 되는 그 관계에서 그런 맥락의 K죠. 예. 그렇죠. 예, 다시 이어서. 네. K 잠시만. 네. 감정적으로 뭔가 좀 올라온 것 같은데. 아니죠. 근데 약간 먼저 예를 들어서 이제 성공이라는 말을 하기엔 좀 이르지만 어쨌든 이들의 사회에서 동경대를 진입해서 성공 가도를 먼저 걷기 시작한 K로서는 그 마냥 시오리가 자기한테 의지하는 것이 되게 짐처럼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시오리한테는 귀찮아하죠. 그게 사랑이지만 K는 더 넓은 세상을 경험했고 그래서 빨리 다음 단계로 가고 싶은데. 그렇죠. 과거에 있던 것들이 되게 짐처럼 느껴지고 뭔가 좀 귀찮아지게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경대에서 이제 시오리가 모르는 어떤 사회에서 유희도 즐기고 하면서 시오리한테는 어떤 뭔가 정도 이상의 것을 바라는 듯한 행동도 하고 뭐 그런 와중에서 이제 시오리한테 상처도 입히는 그런 존재인데 이게 사실 제가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여자 입장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K라는 캐릭터는 되게 좀 옳지 않은 그러니까 뭔가 되게 평범하지만 이용해요 되게. 네, 평범하지만 별로 좋지 않은 평범한 예. 그러니까 안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순화하자면. 아니, 네, 순화하자면. 아니야. 순화할 필요 없어 이 새끼야. 죄송해요. 네네. 그러니까 히카루는 들었어요, 저희는. 히카루는 면제부가 있는 게 뭐냐? 그래도 순수해요. 네. 자기의 감정 상태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피해를 끼쳐서 안 좋고 못된 면은 있지만 그래도 자기가 솔직하거나 그러니까 거짓말하거나 하진 않거든. 근데 K는 계속 속여 시오리를. 맞아, 거짓말하고. 계속 대학교에서 그냥 빨리 자기 더 많은 삶을 즐기고 싶고 뭐 주변 뭐
뭐 꿈이 됐건 뭐 여자가 됐건 뭐가 됐건 하고 싶은데 계속 시오리한테 의도하지 않은 압박을 준단 말이야. 맞아요. 근데 시오리는 그 압박을 마치 그러니까 계속 그 압박 때문에 뭘 하냐면 스스로 질문하게 돼. 나는 왜 가고 싶지 동경대를? 내가 뭘 하고 싶은 거지? 내가 K를 진짜 좋아하나? 근데 K는 그것도 모른 채 왜 나랑 예를 들면 뭐 키스 안 해줘? 맞아. 나랑 왜 안 자주니? 뭐 이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약간 계속 어떤 대상화하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이때는 80년대니까 지금에 와서는 이 시오리라는 캐릭터는 거의 없는 캐릭터긴 해요. 여성 캐릭터로서 되게 입체성이 좀 떨어지거든. 너무 수동적인 남자를 느낌이 많아요. K라는 남자를 너무 사랑하면서 그것을 한없이 바라보면서 그냥 열심히 공부하면서 같이 미래를 기약하고 싶어하는 그런 캐릭터거든. 근데 저는 이 만화 보면서 그 생각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온 연도를 몰랐는데 연도나 이런 걸 봤을 때 일본은 우리보다 대학 입시라는 게 더 심해요. 그러니까 극성 맞다고 해야 되죠. 그리고 왜냐하면 그 걔들은 대학을 어디 들어가냐에 따라서 완전 계급처럼 딱 나눠줘요.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국도 그렇죠. 한국보다 더 심하죠. 그러니까 지금의 일본이 어떤지는 전 모르겠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일본은 그게 더 심했는데 그 당시에 그 일본의 청춘들이 가지는 감수성을 이 사람이 한 4명의 캐릭터에서 다 뽑아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 명은 되게 순수하고 착하지만 가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가진 것이 없고, 그리고 나오코란 캐릭터는 이제 가진 것들은 다 있지만 그리고 그것보다 좀 더 다른 안정적이지만 다른 걸 원하는 캐릭터. 마음의 상처가 있고. 예. 시오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대상을 자신의 거의 맹목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던져버리는 그런 거고, K는 내가 이만큼 이뤘으니 내가 이거보다 더 다른 걸 이루기 위해서 이때까지 나를 둘러싸고 있던 것들은 다 치워버려도 되고 허영이 있죠. 예, 그런 것들에 계속 뭔가를 이상한 걸 쫓아가는, 그러니까 어떤 잡을 수 없는 이상향 같은 거를 계속 자기 마음대로 막 만들어서 쫓아가면서 그 다른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는 이런 캐릭터들이, 어쨌든 얘는 대학에 입시에 성공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4명의 캐릭터를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당시에 일본 그 당시의 청춘들이 다 이런 밸런스 안에서 자기들의 그런 이런 게 중첩되겠죠. 그렇게 됐었구나라는 게 딱 느껴져서 그걸 그런 느낌을 표현하고 싶었나?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을 그런 그러니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사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예를 들면 요즘에 흑수저 금수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히카루는 흑수저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중산층으로 나오긴 하지만 이 만화상에서 흑수저고 막 머리가 엄청 좋은 것도 아니고 재능이 막 따로 뛰어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 심지어 막 자아성찰이나 자존감이 강하고 이런 타입도 아닌 거야. 그렇죠. 그야말로 약간 평범하지도 않은 그런 맥락의 애고. 얘한테 트위터 안 지어준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트위터였으면은 아마 엄청 트위터 세상에 얘가 많았을 있었으면은 그럴 수도 있고 큰일 났을 것 같아. 쟤는. K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금수저인지는 안 나오긴 하지만 이미 동경대로서 어떤 금수저의 길을 걷게 되는 그런 애고, 나오코는 금수저지만 상처가 있고, 시오리는 이제 중산층의 약간 텅 빈 느낌? 좀 그런 맥락이 있죠. 이거 요즘으로 치면은. 근데 너무 안 좋은 얘기만 하니까. 그러게. 근데 좋은 얘기를 하자면은 어쨌건 우선은 울었어요, 전. 다 보고 말은 있겠지만. 울었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얘기 이제 다 했으니까 좋은 얘기 하자면은. 좋은 얘기하죠. 우리가 지금 여기에 분노하고 있다는 얘기는 반대로 저는 이 시기를 다 지나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10대, 20대 때 막 우당탕탕 하면서 막 말도 안 되는 실수하고 막 혼자의 망상 속에 있다가 갑자기 고백하고 그렇잖아요. 어떤 일련의 과정이 필요한데 관계에 감정이 쌓인다는 건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실수를 하고 나서 참 연애나 사람이나 혹은 친구라는 게 이런 거네라고 조금은 알 때쯤 다시 보니 저 멍청이들 이렇게 하게 된 거잖아요. 그쵸.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이들을 바라보는 제 태도가 제가 좀 늙은 것도 있겠지만 되게 연민이 계속 갔어요. 연민이 계속 가면서 맞아, 나 한편 되게 불편하고 괴롭지만 나도 저랬지. 그게 정도의 차이는 다 있겠지만 그러면서 결국에는 거기서는 그러면 안 돼. 여기서 이러면 더 좋아. 그러니까 보다 보니까는 어느 순간 이들한테 이입이 돼 있고, 근데 이들의 상처와 혹은 불안들이 결과적으로는 그 7권의 만화에서 쌓이고 나서 어떤 형태가 됐건 결국 해소가 되고 나니까
되게 울컥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이 작가가 감정선을 되게 잘 쌓아가는구나라고 느끼면서 그리고 이 4명의 캐릭터 메인 캐릭터한테 되게 입체적으로 다가가고 있고 고민을 많이 했구나라고 느껴지면서 좀 되게 감동적이었죠. 네. 저는 이 작품이 87년도부터 연재가 됐다고 하니까 87년도면 이 작가가 하라 히데노리가 26살이거든요. 네. 그리고 뒤에 말할 그 내 집으로 와요도 29살에 이제 연재가 시작됐는데 경험담이 아니었을까. 어느 정도 아니면 경험담이면 주변에 이런 친구가 재수하는 친구가 있었다든지 네. 그리고 그 과정을 결론을 어느 정도 보고 이제 26살이니까 네. 그런 거를 때 어느 정도 결론을 본 나이에 자기가 뭔가 느낀 바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재밌게 했는데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을 수도 있고 근데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그 당시 어쨌든 이 사람도 그 당시를 살던 사람이니까 그게 묻어난 걸 수도 있고 이런 걸 표현해보고 싶어 해서 했을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런 거 비슷한 거 본 적이 있거든요. 왜냐면 저랑 고등학교 때 같이 밴드 하던 친구가 1년 재수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먼저 대학을 갔고 제 친구가 이제 재수를 했는데 걔는 결국 의대를 갔어요. 재수를 해서 근데 심지어 의대를 갔네. 원래 의대 목표였어. 똑같아. 집안이 선생님 집안이에요. 그래서 형도 의대생이고 자기는 의대를 가야 되는데 못 간 거야. 그래서 재수를 해서 의대를 간다 그러는데 걔는 항상 나랑 놀았는데 어떻게 의대 갔는지 모르겠어요. 재수할 때. 근데 어쨌든 재수를 했는데 그때 이렇게 그 학원 내에서 관계가 꼬이는 걸 내가 봤거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누구나 겪는 에피소드들이 있죠. 전 제 친구도 생각이 많이 났고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분명 경험한 걸 거다. 아니면 내가 친구 보듯이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디테일이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엄청 디테일하다. 네. 정말 하나하나 그쵸. 다 반응하는. 2부에서 얘기했지만 컷 연출이나 이런 게 너무 재밌어서 맞아요. 대단하죠. 그 얘기는 나중에 할 건데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좋았고. 임나은 작가님은 어떤 게 좋았어요? 저는 이 4명의 주인공 K까지 주인공이라고 치면 이 주인공들보다 그 나중에 등장하는 준이라는 시오리가 아니지 나오코를 짝사랑하는 고등학교 남자의 캐릭터로 더 풍성해졌다고 느꼈거든요. 그리고 이 주인공들 중에서 가장 솔직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 때문에 준의 캐릭터로 인해서 조금 더 울컥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돼.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같은 경우도 뭔가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렸던 우리 이제를 보면은 알아요. 그러니까 인정하는 것에 관한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네. 이 사람이 날 좋아하는 건 확실한데. 그렇죠. 그래서 만나는데 결국 이제 좋아하지 않아서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 관계가 생각나면서 더 울컥했었던 것 같아요. 그 나오코가 준을 만나는 과정에서 준이 나오코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나오코는 사실 히카루에 대한 마음이 계속 있고, 근데 그 과정에서 준이 너무 자기를 좋아해주고 실제로 같이 있으면은 사실 그렇잖아요. 누군가 나 좋아했을 때 되게 행복하잖아요. 재밌고 막 그렇죠. 그래서 행복감을 느껴서 히카루를 조금씩 잊어간 듯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히카루를 좋아한다는 걸 인정함으로써 준한테 다시 얘기를 하거든. 그리고 나서 히카루와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되게 설득력이 있었고 참 어렵다 연애는. 왜냐면은 이제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렇게 누군가를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그리고 만약 연애를 했는데 조금 시간이 흘렀어. 그러면은 마치 가족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생활 속에 이 사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되게 희석될 때가 있거든. 내가 정말 순수하게 정말 이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가? 이건 사랑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생활 속에 같이 있는 건가? 그 헷갈리는 과정에서 잘 돌아봤더니 난 계속 좋아하고 있구나. 우리는 일 때도 있지만 난 사실은 좋아하는 걸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걸 인정하고 있지 않네. 그러니까 이런 감정 상태를 되게 알기 어렵잖아요. 이런 되게 섬세한 감정 변화를 아까 나훈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잘 이렇게 디테일하게 연출한 것 같아요. 특히 준 등장하면서 그 갈등 요소를.
알겠습니다. 겨울 이야기는 이런 작품이었고요. 그리고 잠시 쉬고 돌아와서 네. 그 이제 내 집으로 와요 얘기를 할 건데 그 전에 질문을 하나 드릴 게 있어요. 그건 잠시 쉬고 와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만화 클래식을 운영하는 인수니즘 코믹스에서는 독립 만화 온라인 플랫폼인 사이드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별이, 임나운, 불키드, 한타스, 쾅코믹스 등 총 49건의 작품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입고가 될 예정입니다. 이재민 평론가와 제가 직접 쓰는 작품에 대한 리뷰와 신작에 대한 작가들의 미니 인터뷰도 만나볼 수 있으니 좀 더 깊이 있는 만화 소비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사이드비를 찾아주세요. 운영자인 제가 직접 포장해서 배송을 붙이며 네이버 페이를 통해 손쉽게 소장이 가능하십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 sidebi.kr을 검색해주세요. 만화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꼭 이렇게 남녀로 구분짓게 읽히진 않는 것 같아. 맞아요. 다 캐릭터들 다 몰입되긴 해. 그러니까 왜냐면은 완전 누군가를 한없이 좋아하는 것도 있고 시오리처럼 남자라도 그리고 히카루처럼 막 가만히 있는데 계속 뭐 남자들이 좋아해. 여자인데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최지연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막 열을 내면서 막 이랬고 저랬고 어쩌고 말이 많이 나오는 게 여기 등장하는 누군가한테서 이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에 더 몰입해서 봤어서 그쵸? 그런 게 아닐까. 그리고 이 모두의 모습들에 다 조금씩 배어 있고. 그렇죠. 되게 캐릭터 설정을 진짜 너무 잘 한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게 유지를 되게 하고, 잘해. 네, 처음부터 끝까지. 실화인 것 같아. 그러면서 입체적이고. 네, 모두의 실화죠. 그래서 참 마지막에 먹먹해져. 네. 그러니까 되게 왜냐면은 이게 만화를 덮었을 때 결과적으로는 마치 내 옛날 생각하는 상태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떠올린다는 게 아니라 맞아. 여운을 준다는 이 거죠. 만화책을 다 덮고 나면은 마치 내가 얘네들과 연애 다 하고 나서 아 옛날에 얘네들이랑 이랬지 같은 게 상태가 돼버리니까 울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일종의 뭐 좀 오글거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예전에 아름다웠던 혹은 빛났던 이런 생각이 있었지 같은 거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참 그쵸. 울컥하죠. 네. 그때 순수했던 같은 거. 지금 뭐 엄청 더러워졌다는 게 아니라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죠. 싶은데 지금 대화한 거. 재밌다. 너무 마음이 아픈. 근데 약간 이 만화 덮고 나면 왠지 웃고 있어도 새드 엔딩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새드 엔딩이죠. 그렇죠. 내 집으로 와요는 새드 엔딩이지만 그러니까 겨울 이야기도 예를 들면 내 집으로 와는 대놓고 새드 엔딩이고 겨울 이야기는 해피 엔딩이잖아. 결과적으로는 둘둘 짝짝 되니까. 근데 이런 게 있죠. 어딘가 슬프거나 아련한 느낌인 거는 이들이 이제는 어른이 됐기 때문에. 맞아. 이들이 막 정말 순수하게 걱정하고 순수하게 사랑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실수했고 어떤 삶을 살아왔고 알게 됨으로써 고마워서 옆에 함께 있는. 맞아. 그래서 좋아하는. 그래서 노력하는 그런 형태로 끝나잖아. 기결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 해내지 못해서 내 집으로 와요사는 헤어지고 겨울 이야기사는 만나게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근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잠깐 쉬고 올라 그랬는데 두 분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네. 계속. 아니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얘네들이 어른이 갈 거기 때문에 뭔가 안쓰러운 마음이 든다는 거. 좀 다른 얘기지만 저는 최근에 이게 나이를 먹어가는 건가? 그러니까 어린 애들을 보면 유일한 20대 아니세요? 그런가? 저도 얼마 안 나왔어요. 근데 그냥 어린 애들을 보면 느끼는 그런 안타까움, 안쓰러움이 이런 거랑 비슷한 걸. 어린 애들이라는 게 어느 연령대? 진짜 그냥 막 해맑고 세상을 모르고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아니요, 완전 애기들 한 5, 6살, 7살에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애기들을 보면 뭐 나쁜 사람이라는 것도 잘 모르고 어떤 완전 순수한 상태. 완전 순수함 그 자체인 것들이 언젠가 뭐 나나 내 주변의 어른들처럼
뭐 어떤 걸 개선하게 되고 슬픔을 알아가게 되고 뭐 여기 나오는 아이들처럼 어떤 자신의 그런 것들 때문에 실수하고 아파하게 될 날들을 생각하면 되게 좀 양가적인 감정이 네, 들죠. 그런 그러니까 게 있나 봐요. 잘 커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과 맞아요. 저대로였으면 좋겠다는 마음 둘 네. 다가 있는데 뭐 또 반대로 영원히 예를 들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너무 순수해. 네. 그럼 또 힘들잖아요. 저분 왜 나이 값을 약간 나이값 못하네 뭐 이런 그런 거 건 같은 아니더라도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게. 적당히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어른스러운 혹은 어른스러웠다는 말도 좀 고민할 게 있지만 좀 더 인간으로서 성숙해지는 요소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순수함을 유지하는 그 어떤 줄다리기 네. 그게 제일 좋겠지만 그게 쉽진 않잖아요. 어렵죠. 근데 확실한 거는 어떤 인간이 바뀌어가거나 성숙하는데 최고의 계기는 연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애라는 거는 처음으로 내가 맞닥뜨리는 어떤 타인이잖아요. 깊숙이 관심 갖는 타인. 그렇죠. 근데 이 타인이 예를 들면 나랑 너무 달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내가 문자 답장을 정말 느리게 하는 사람이었구나. 만약 예를 들면 평소에 그렇게 살아온 애가 답장 정말 잘하는 사람을 만나. 근데 어른들이라면은 그 둘이 만났을 때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약간 이 사람은 좀 답장 늦게 하는 사람이네. 나는 빨리 하는 사람이고. 그게 인지가 되거든. 근데 어렸을 때는 용납이 안 돼. 무슨 말이냐면은 야 답장 좀 느리게 할 수도 있지. 반대 입장에서 야 내가 기다리잖아. 근데 어렸을 때는 그게 싸움이 되잖아요. 어른일 때는 그게 이해되는 선한이 있지만 물론 심해지면 안 되겠지만 그런 면에서 그냥 몇 시간 답장 늦게 했다고 혹은 좀 일부러 늦게 하고 말건 그러니까 그게 의도하고 안 되건 뭔가 다른 거 집중할 게 있어서 지금 집중을 그렇죠. 다른 것들이 많으니까 이제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되게 흔한 질문 중에 연애 초반에 그 인터넷 쓰는 것 중에 하나인 거잖아. 답장을 하루에 몇 시간 했다가 하는데 저를 좋아하는 걸까요? 싫어하는 걸까요?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근데 내용이 중요한 내용. 그치. 내용도 내용이지만 마음인데 결국. 근데 그런 맥락에서 그러니까 그런 모자르고 알 수 없는 그래서 시선이 좁을 수밖에 없는 어렸을 때의 그 시절의 얘기니까 이 겨울의 이야기는 그런 면에서 참 아름다운 얘기죠. 어떤 면에선. 근데 그게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이 작가는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걸 되게 잘한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바뀌어가고 있지만 근데 저한테 지금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 캐릭터를 이미 다룰 수가 없어. 내가 못 참겠거든. 두 분은 그러니까 본인 이게 다 개개인이 달라서 그냥 물어보는 건데 뭔가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물건일 수도 있고 좋아한다는 거 있잖아요. 네. 뭔가 그 대상한테 좋아하게 되는 그런 집중하게 되는 게 감정을 혹시 분석해 본 적이 있어요? 본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이런 감정이 좋아하는 감정이야 이런 거 말고 본인만의. 계속 찾아보게 되는 거? 계속 찾아보게 되는 거? 뭔가 못 기다리겠는 거. 그건 아닌데 뭔가 기다리는 게 힘들어지는 거? 되게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너무 어렵죠. 사람마다 달라요. 본인만의 거를 물어보는. 맨날 다른데? 모르겠는데요. 근데 잘 모를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건 되게 우연적인 거잖아요. 거의 그 밀란 쿤데라도 얘기했었지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그냥 버스 타고 있는데 누구한테 반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근데 그 버스 타는 게 아무나 반하는 게 아니라 우연히 누굴 만난 거야. 뭐 예를 들면 고등학교 동창이건 대학교 동기건. 근데 그 순간 아무 생각 없던 애가 갑자기 마음에 들어오는 거지.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근데 그런 면에서 좀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내재된 상태로 어떤 자라나는 게 있잖아요. 가정사나 혹은 자기 역사 안에서 거기로 인해서 반응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결핍 요소를 건드리는. 네, 그러니까 어딘가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 좋아하거나 혹은 나랑 비슷한 사람을 찾거나 그거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긴 한데 이 겨울 이야기에서도 그렇잖아요. 동경하는 사람, 맞아요. 나한테 없는 사람. 이 짝짝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런 면에서 근데 분명한 건 그거죠. 아까 나온 작가님도 얘기했지만 하루 종일 생각나면 게임이 끝났죠.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미 뭐든 해야 돼. 근데 상대방이 그런데 상대방이 만약에 안 받아주면은
어떻게 해요? 포기해야죠. 그러니까 그 포기하는 과정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는 얘 있어요. 얘가 있긴 있어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아까 하루 종일 생각나면 게임은 끝난 거라 해서 이제 뭔가 이제 얘기를 해보는데 잘 안 됐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럼 이제 그러니까 거절당하거나 거절당하면 이제 거기서 더 들어가면 이제 스토킹이 되거나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럼 오케이 하고 근데 한2 번은 더 물어볼 수 있어. 좀 더 이렇게 애걸복걸하면서 물어볼 수 있는데 그래도 아니다 하면은 이제 자기가 알아서 자기를 정리해야 되는 건데 그 감정선은 남아 있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냐고요? 시간이 약이죠. 그냥 시간. 그리고 눈에서 멀어져야죠. 아니 처음엔 눈에서 안 멀어졌나? 아니 요즘은 SNS 시대잖아요. 그래서 SNS로 맨날 보다가 이제 막 그 아이디를 지웠어도 그 머리가 기억하는 철자가 있잖아요. 그거를 의식적으로 누르지 않으려고 한다든지 뭐 그런 사람이 생각나면 재빨리 다른 것을 상상한다든지. 근데 이게 노력이 시간이 약이죠. 그렇죠. 시간이 약인데 그 뭐랄까 그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시간이 약이라는 게 이게 탁 끊기듯이 없어지잖아요. 보통 나 이젠 생각 안 나네. 좀. 근데 그게 빨리 올 때도 오고 느리게 올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나 이제 좀 정리가 됐네 했는데 갑자기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생겼대. 그럼 갑자기 막 심장이 뛰나요? 아무렇지 않은 줄 알았는데 부글부글하면서 있어요. 싫어져. 온갖 싫어져. 싫어지거나 온갖 망상에 빠져가지고 막 하루 이틀 또 괴롭다가 다시 괜찮아진다던가. 근데 물론 그랬을 때 아무렇지 않을 수도 있죠, 당연히. 혹은 꼭 그런 계기가 아니더라도 그냥 뭐 이런저런 여행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살아가다가 어느 날 문득 혹은 다른 사람 좋아하게 된다거나 하면서 알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되게 정확한 사람마다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맞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작품인 내 집으로 와요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제 겨울 이야기랑은 조금 달라요. 좀 더 어른들의 연애 이런 느낌이 있는데 내 집으로 와요는 어떤 내용인가요, 임나온 작가님? 네, 내 집으로 와요는 1990년부터 1994년까지 연재됐던 작품이고요. 네. 주인공은 아야라는 피아니스트를 꿈꾸는 여자와 그 다음에 이제 프로 사진 작가를 꿈꾸는 젊은 남자인 미키오와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책입니다. 네. 근데 이제 사랑 이야기뿐만 아니라 어떤 자아랑 꿈을 찾는 과정이 함께 엮여서 이제 연인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정뿐만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약간 외면하고 싶은 감정까지 건드렸던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 보면서 그러니까 아까보다는 좀 더 할 말이 많은데 내 집으로 와요를 얘기할 때는 이제 최근에 보기 힘든 드로잉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여성을 그려내는 거나 남성을 그려내는 거 그리고 옷 주름도 그렇고 그린 사람들도 옷 주름 이런 거 많이 보는데 옷 주름 그리는 거나 머리 스타일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요즘은 보기 힘든 스타일인데 그게 어렸을 때 많이 보던 스타일이니까 너무 그리움 같은 것도 좀 느껴지고 그리고 일본은 이제 원화를 더 크게 그리니까 만화 사이즈보다 한 A3 사이즈에 그리죠 대부분. 그러면 이 원화를 보고 싶다. 그러니까 너무 이뻐서 그림이 원화를 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이 작품 보면서 그러니까 어른들의 순수한 연애죠. 그러니까 앞에 겨울 이야기는 아이들의 순수한 연애가 이제 무르익어가는 그 어른이 되어가는 성장 단계면 이거는 이제 순수한 어른들이 자기 연애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처음에 1, 2권에 나오는 그 풋풋함 이제 서로 별거 아닌 걸로 삐지고 별거 아닌 걸로 오만 생각 다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잘 그려져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개인 경험도 생각나고 그러면서 그런 작품이었는데 최준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약간 좀 더 그래도 정치자들이 알아야 되니까 제가 계속 왠지 그걸 하고 있는데 줄거리를 좀 하자면 아야라는 여자 연상에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피아니스트로 일을 하고 있는 아야라는 여자 주인공이 있고 대학생인데 사진 작가를 꿈꾸는 사진과 학생인 미키오가 있어요. 근데 아야는 그 예전에 잠깐 만났던 피아노를 지망하지만 되게 똑똑하고
의대생인가 그 친구도 어쨌건 아니 그 의사인 그래서 좀 유복한 집안의 어떤 남자랑 만났는데 헤어진 상태 좀 꽤 된 상태 같이 그러니까 피아노를 준비하다가 미키오는 그냥 뭐 모태솔로까지 아니지만 약간 어쨌건 그냥 좀 어리숙한 청년 근데 아야 둘이서 왠지 어쩌다가 이렇게 같이 동거 비슷한 연애를 시작하게 됐고 아야는 이런저런 과정에서 피아노 작곡가 혹은 피아노를 치는 연주자로서 인정을 받으면서 좀 성공 가도로 달리고 미키오는 사진이 잘 안 돼. 근데 아야는 결과적으로는 잘 풀리고 미키오는 잘 안 풀리다가 서로 다투고 서로 약간 갈라지는데 그 과정에서 미키오는 오히려 뭔가 많은 걸 깨닫고 좋은 사진을 찍게 되고 그러면서 아야한테 고마움을 느끼고 아야는 그 와중에 예전에 그 남자랑 다시 만나. 근데 만나는데 그것도 좀 모호한 게 있지만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얽히고 설키면서 결과적으로는 다시 만났다 안 만났다 이런 걸 반복하면서 흘러가는 이야기. 예. 저 같은 경우는 우선 아까 그림체 얘기를 해서 좀 덧붙이자면 그 그림이라는 거는 만화에서 그러니까 잘 그린 그림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언제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정말 완성도 있는 게임 일러스트가 한 칸 한 칸마다 채워져 있어. 그러면은 정보량이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정보량으로 인한 압도감은 있지만 그 서사가 눈에 들어오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로 웹툰은 스크롤 형태, 즉 한 장, 한 컷이 우선적으로 들어와서 정보량을 높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시설이 멈추거든. 그러다 보니까 칼라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사실 만화 미학에서 정점은 극을 따라가는 데 있거든요. 독자가 주인공의 극을 이야기를 따라. 그렇죠. 근데 극을 따라간다는 데 있다는 건 뭐냐면 정보량을 낮춘다는 것에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이 사람의 피부색이 어떤 색인지를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피부색이 빨갛건 하얗건 혹은 노랗건 그거랑 관계없이 뭐뭐 하고 있다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앉아 있다. 근데 그 앉아 있다의 책상색, 뭐 피부색 이런 것들 하나하나 올라오면 오히려 의미가 좁아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적 상태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그것이 다 비어 있음으로써 흑백 상태임으로써 서사에 집중하게 되는데 네. 독자가 원하는 대로 그걸 정보량을 올려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던 이 사람 빨간 머리인 줄 알았는데 보라색 머리인 거야. 칼라 표지를 봤더니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각 독자마다 떠오르고 그냥 몰입하는 게 다르거든요. 만화 원래 원고에서는 검은 머리였으니까. 네,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뭐냐 훨씬 더 시적 상태가 되는 거 비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면에서 돌아와서 그림체 만화에서의 그림체라는 거는 이미 그 캐릭터가 주제를 담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도라에몽 그림체로 베르세르크를 그릴 수는 없잖아. 맞아. 베르세르크 그림체로 도라에몽을 담을 수 없거든요. 그 이야기가 곧 그림체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만화에서는 잘 그린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그림이 중요한 건데 정확한 그림이 중요한 거죠. 그런 면에서 그것이 굉장히 꼽히고 굉장히 그 만개했던 시절이 언제냐? 요 80년대, 90년대 그 일본 만화거든. 그 중에 이제 한 명인 거죠, 이분이. 그런 면에서 그 아까 그림체 얘기를 마무리하자면은 선 보면 선내기 하고 그랬잖아. 그 얼굴 그 뉘앙스 같은 거 보면 뭐냐면 이미 애들이 슬퍼. 아니 진짜 이미 슬퍼요 선이. 선이 이미 그리고 찌질해. 그러니까 힘 있고 막 이렇게 강단 있고 깔끔하고 이런 타입이 아니고 왜냐면은 아다치 미츠루의 잘 비교되니까 그쵸. 그림체는 어떠냐면은 둥글둥글하면서 부드러우면서 다정하고 깔끔하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 작가 거는 선도 거칠고 축 처져 있고 뭔가 뾰족한 느낌도 없고 들어요. 흐늘흐늘하단 말이야. 뾰족한 면도 있지, 그렇지. 왜냐면 이게 선을 딱 쓰니까. 그런 면에서 이 이야기를 너무 잘 담고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약간 어떤 순간 감정이 되게 과할 때가 있거든요. 갑자기 뺨을 따린다던가. 맞아요. 아니면은 그 특히 그 뭐냐 오쿠마가 뭐죠? 선배. 아 선배가 카즈 아닌가? 아니 그 오쿠마. 네. 착한 선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녀석 사진 이렇게 찍을 거면 암실 들어오지도 마. 막 이런 열정 선배 있잖아. 수염 이래가지고 근데 지금으로 보면은 사실 되게 느끼한 캐릭터인데 이런 포지션이 지금도 있긴 하잖아요. 이런 포지션의 캐릭터는. 근데 그런 것도 그렇고 보면은 그런 게 근데 이 그림체 때문에 되게 순화돼.
이미 여기는 열정적이고 순수한 애들의 상태야. 좀 찌질해. 라는 걸 되게 동의를 시켜요. 그림체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너무 좋은 그림을 가진 작가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웹툰 같은 걸 보면은 도식화된 게 있거든요. 특히 인물은 좀 괜찮은데 배경 같은 거 스케치업 얘기를 좀 하자면은 스케치업이 되게 효율적이고 많이 쓰잖아요.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어울리게만 쓰면. 근데 동떨어질 때가. 어울리다는 것도 얘기를 다시 해봐야 되는 게 얼마나 사실적이냐에 되게 기준이 돼 있어요. 지금은. 근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교실은 되게 교실 같아야 되고 카페는 되게 카페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 80년대 90년대 혹은 지금의 좋은 일본 만화를 봐도 만약에 카페나 교실이나 어떤 평범한 정보가 중요한 풍경을 그리더라도 얼만큼 더 제거하고 어딜 더 보여주냐에 굉장히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상태가 되죠. 예를 들면은 내 집으로 와나 겨울 이야기에서 이런 장면 많잖아요. 갑자기 다 검해져 배경. 그리고 테이블 하나만 있어. 근데 카페인 건 다 알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얼마나 내 정서를 담는 풍경을 담아낼 것이냐. 그러니까 계속 리얼하고 잘 그린 거. 얼마나 사실적이냐에 집중되는 게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 미장센을 되게 잘 쓰거든, 이 작가가. 다들 아시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너무너무 만화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그림체도 뛰어난 그런 작가죠. 이걸 마무리하고 전 어땠는지 얘기를 이것까지만 할게요. 죄송해요. 아니요. 잘 듣고 있습니다. 우선은 훨씬 좋았어요. 겨울 이야기보다. 겨울 이야기도 좋았지만 이거는 인물들도 훨씬 더 설득력 있었고 지금 봐도 이럴 법해요. 맞아요. 사람들이 그 어떤 욕망, 자신의 성공욕, 그러면서 동시에 누군가를 좋아하고 혹은 좋아함을 당하고 거기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며,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20대 후반이랑 30대 초반에 넘어갈 때 예를 들면 뭐 사법고시 아니면 뭐 무슨 행정고시 아니면은 작가들이면은 나 뭐 미술 작가로서 혹은 일러스트레이터 만화로서 이런 웹툰으로 치면은 웹툰으로 데뷔할 때까지 작가로서 그 과정에서 얼마나 수많은 고통들이 있는지 다 알거든. 그리고 그때 많이 헤어지기도 하고 누군가는 더 기다리고 누군가는 덜 기다리고 혹은 둘 다 웹툰을 준비했는데 한쪽이 더 빨리 돼버려. 그게 제일 슬퍼. 둘 다 사랑하는 사이인데. 근데 이게 꼭 누구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의도하지 않게 어떤 권위라는 말 좀 적절하지 않고 위계가 생기잖아요. 그 경제력도 달라지고. 그렇죠. 그리고 관계에서는 누가 더 좋아하고 덜 좋아하는 게 조금은 있거든. 근데 그 과정에서 덜 좋아하는 사람이 더 성공해. 더 좋아하는 사람보다. 그러면 그 더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음이 엄청 쫓기거든. 근데 그런 맥락에서 그러니까 안 그래도 되는 걸 알매도 심리가 그게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더 성공한다고 해서 날 떠나지 않을 거거든. 그걸 충분히 아는데도 사람은 이렇게 나약하고 어리기 때문에 휘둘려요. 그런 거를 너무 잘 담았어. 이 내 집으로 와요에. 그래서 아야와 미키오의 관계 안에서 그것이 계속 아둥바둥하고 번뇌에 빠지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잘 안 되잖아요. 그 연출이 너무 잘했어. 마지막에 특히 와. 엔딩이 말이 안 돼. 진짜. 그러니까 엔딩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거에 딱 완전 부합해. 딱 걔가 이제 이 제목이랑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작가는 처음부터 내 집으로 와요라는 제목을 지을 때부터 마지막 생각했어. 맞아. 왜냐면은 내 집을 떠나요거든 마지막이. 맞아. 그러니까 내 집으로 와요라는 거가 너무 수미상관으로 딱 붙는 거예요. 마지막 장면에서 둘의 시간이 함께 있었던 그 몇 년의 시간에서 이제 딱 그 여자 주인공이 떠났는데 텅 빈 그 집에서 수많은 대사들과 나레이션이 나온 다음에 사라지면서 딱 끝나잖아. 네. 근데 거기서 울 수밖에 없어. 그 안 울면 안 돼. 누구도 그거 울어야 되는. 그거는 안 울면 못 울었는데. 약간 그 정신 의심돼요. 농담이고. 네. 네, 그런 면에서 그런 감정이 메말랐다는 소리 자주 근데 들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 마지막 장면에 텅 빈 방이 2번 나오잖아요. 네. 하나는 대사들이 말풍선 없이 쭈루루 나열돼 있다가 그게 싹 사라진 공간 나오면서 끝나잖아요. 이게 너무 만화적이에요. 네. 너무 만화적이라는 게 뭐냐면 공간 그 자체를 미장센으로 활용도 하지만
그 앞장면 텅 빈 공간 위에 대사들이 텅 빈 공간에 채워져 있잖아요. 그냥 이거 되게 만화적이거든. 이게 그쵸. 다른 매체에서 만나볼 수 없는 풍경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문학적이면서 영상으로는 좀 그러니까 문학적이면서 영화적이거든. 그러니까 되게 만화적이라는 거야 그 얘기가. 그게 중첩돼 있으니까. 이걸 엄청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진짜 이거 정말 만화 역사에 남을 장면이죠. 그래요? 근데 이걸로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이 저기 작품은 그 정말로. 소시오패스님께서 네, 농담입니다. 정말로 근데 그 슬프다. 아니, 그 얘기도 좀 아니 2부에 해야 되나? 이거 좀 헷갈리네. 근데 아, 1권과 7권에서 캐릭터 그림 좀 많이 바뀌었다고 느꼈거든요. 네. 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나이가 들었다는 걸 표현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원래 그냥 작가가 바뀐 건지 그건 좀 모르겠는데. 둘 다 하겠죠. 왜냐면은 많이 그리다 보면은 뭐 그렇게 실제로 이제 되니까. 30대로 넘어가는 시기였고 이때가 그리고 무엇보다 겨울 이야기가 겨울 이야기도 처음과 끝이 달랐고 이거 하면서도 끝이 달랐고 이 한 덩어리로서 거의 그 합치면 10년 넘게 하면서 했던 저는 거니까. 그 중에서 이제 내 집으로 와요 1, 2권 때 그때 그림체가 약간 두 캐릭터가 다 슬림하게 좀 나오거든요. 그때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았고 그래요. 두 분이 말씀하고 보니까 슬픈 장면이긴 하네요. 마지막 엔딩이. 다시 한번 보시죠. 진짜 슬픈. 저 안 울 수가 없어요. 저 엄청 울었는데 저 보면서. 그래요? 네. 진짜 눈물이 나요? 네. 아 그래요? 네. 역시 작가들은 다르구나. 작가시잖아요. 완전 몰입돼 있죠. 근데 이거 물론 임나은 작가님 얘기도 좀 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저는 우라나오키 만화 볼 때 그런데 그 심증이 제가 생각하던 심증이 그 만벤 우라나오키 만화 공부하면서 우라나오키가 그 NHK 프로의 유이라는 어떤 프로에 나왔던 걸 봤으면 그것이 저는 명확해졌는데 되게 이 사람은 기능적인 사람이구나. 아니, 그것도 당연히 대단해요. 20세기 소년 이런 거 보면. 근데 처절함 막 정말 끝이 없는 그 속 깊은 것까지 끄집어내서 이런 거 어때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우라나오키는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이야기 안에서 구조를 잘 짜고 그거를 맞아. 잘 데려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그 NHK에서 했던 다큐를 보고 어떻게 하게 됐냐면 우라나오키가 콘티를 짜는데 콘티를 되게 기분 좋게 짜요. 우선 고통스러워하지 않아. 콘티라는 거를 한 번에 잘 짜고 싶잖아요. 저희는 왜냐면 귀찮으니까 좀 막 짜더니 이 분량 너무 늘어났다 하면서 다시 짜요. 처음부터. 굉장히 A4 용지 크게 이렇게 막 한 페이지씩 짜요. 그러다가 너무 길어졌는데 하면서 다시 짜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은 작게 해놓고 다시 크게 하고 그리고 스케치하고 막 이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되게 기능적이고 즐겨요. 근데 반대로 예를 들면 누가 있을까? 어떤 작가들은 완전 처절하거든요. 감정을 완전 쏟아내려고 해요. 그 안에. 베르세르크 같은 것도. 네, 베르세르크 좀 그런데 이 네지부려 작가도 그럴 것 같고 예를 들면은 최근에 오시미 슈조라고 그 피해 흔적이나 악의 꽃 해피니스 한 작가인데 그 작가를 보면은 굉장히 감정이 몰입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 이 캐릭터들한테. 그런 측면에서 이 그 작가는 굉장히 몰입해 있는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성인수 작가님 만화 제가 봤잖아요. 굉장히 기능적이잖아. 그러니까 그게 별로란 게 아니에요. 당연히. 예, 그냥 알고 있습니다. 작가마다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서 굉장히 이게 뭐냐면 거리감을 두세요 작품에. 그러면서 접근하거든. 근데 임나은 작가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몰입돼 있잖아요 그 캐릭터들한테. 네 맞아요. 네, 그런 면에서 안 올 수 있죠. 결국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구나. 사람마다 성향이 있으니까. 그쵸. 네, 건드리는 게 다른 거지. 보는 이제 관점이나 접근법도 다르니까. 네.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저도 만화보다 운 적도 있거든요. 저는 변명을 좀 하자면 자기 만화 보면서 운 거 아니죠? 그렇진 않고 근데 이거 약간 경험한 적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비슷하게. 오히려 그러니까 결말을 알겠더라고. 그러니까는 둘 중 하나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2권 3권 보면서 얘들이 계속 설왕설래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결말 둘 중 하나일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그럴 수도 있겠다. 읽혀가지고 이제 이미 아니까. 결말을 내 젊은 시절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결말을 그때 그 새드 엔딩이었으니까 제가 지금
다른 분과 이제 만나고 있겠죠. 그런 것처럼 그 결말을 대충 알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보는데 그렇지 뭐 그랬지. 아 오히려 뭔지 알겠다. 그래서 오늘 돌아가시면서 버스에서 우시는 거 아니에요? 맞아. 아니 저도 대학생일 때 옛날 일이라서. 임나은 작가님은 네? 아 저는 이거 보시고 어떠셨어요? 작가님한테 안 이제 물어봤네. 들어왔네요. 네, 저는 이거를 그때 초반에, 그러니까 이거를 이 작품을 처음 알았을 때의 느낌이랑 최근에 이거를 선정하면서 다시 읽었을 때랑 그 몰입되는 부분이 완전 달랐어요. 처음에는 진짜 이 사랑하는 사람 사이의 관계에 집중해서 봤다면 지금에서는 이 아야 캐릭터가 갖고 있는 이 그 직업적인 면이랑 어떤 그 꿈이나 뭐 그런 것들, 네, 복잡한 마음 그런 과정에 더 이입을 해서 더 봤던 것 같아요. 요즘 그 작업 관련해서 말씀 주셨던 거랑 또 연결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악상이 안 떠오르는 악상이 안 떠오르는 것도 있고 아야처럼. 사실 저뿐만 아니라 뭔가 어떤 창작한다든지 어떤 뭐 굳이 창작이 아니더라도 어떤 거를 이제 하는 사람들이라면 특히 뭐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더 뭐 아야라는 캐릭터가 가진 그런 슬럼프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미키오가 가진 어떤 그 성공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열등감과 자기 뭐라고 해야 되죠? 성찰? 네, 성찰 같은 것들에 더 집중을 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아야 캐릭터가 갖고 있던 것 중에서 어떤 거에 더 반응하신 거예요? 슬럼프죠. 슬럼프? 네, 예를 들어서 슬럼프로 인해서 주변 관계나 네. 어떤 긴밀한 관계 안에서 약간 제대로 된 감정 상태나 표현을 못하고 네. 뭐 사고를 만든다던가 그런 면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뭔가 뭐 제 얘기는 아니지만 어떤 비슷한 흐름이 있다면 임나은 작가님 얘기라고 생각할게요. 얘기하는 순간 그러니까 뭐랄까 이게 처음에 잘 되잖아요. 이 아야가 처음에 되게 잘 돼요. 근데 다음 거를 그래서 이거에 박차서 다음 거를 내라고 하는데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되게 그야말로 작가의 입장에서 굉장히 그렇죠. 이입하셨구나. 작가 입장에서 엄청 많이 이입을 해서 보게 됐어요. 다시 봤을 때. 네. 그랬었죠. 재밌다. 이게 예전에는 좀 더 연애 중심의 그 관계성에 집중해서 몰입해서 봤다면 뭐 잘 될까 안 될까. 맞아. 그랬다면 지금은 좀 더 어떤 인물 중심으로 특히 아야 좀 봤다는 거구나. 네, 그래서 보는 그 내가 어떤 상태임이냐에 따라서 느끼는 바가 좀 달라지는 것 같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참 되게 어려운 게. 그러니까 알아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친구나 혹은 연인이 있는데 이런 거죠. 제가 되게 잘 될 때가 있어. 내 연인이 비슷한 직종인데 너무 잘 돼. 근데 그러면 기뻐하고 나도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는데 그리고 충분히 오래됐어. 이거 어른이야. 그리고 어린애도 아니야. 이런 거에 휘둘리는 사람도 아닌데 휘둘리잖아요. 네. 그게 인간이잖아. 그게 참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닌 척하지만 속마음을. 네. 그게 참 어려워. 그거를 엄청 건드려요. 네. 그래서 마음이 아파. 네. 그리고 읽으면서 이 사람들의 속마음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독자니까. 근데 이 속마음을 되게 읽기 싫어져요. 되게 왜요? 뭔가 너무 잔인한 느낌이 든다고 그러니까 직면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런가? 그러니까 내가 직면하고 뭐죠? 그러니까 직면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을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런 걸 회피하고 싶은 성향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면이 있잖아요. 그쵸. 저는 그런데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외면하고 싶은데 그걸 마주해야 했을 때 그런 아픔이나 그런 슬픔 같은 것들이 작가님 작품 봐도 감정이입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캐릭터나 이런데. 저는 과몰입을 되게 잘해요. 네. 그래서 저는 제 책 읽고도 운 적 진짜 많고 특히 우리제를 보면서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우리제는 슬펐어요. 제 건데도 울었거든요. 근데 나는 그런 적은 있어. 그러니까 내 만화 보고서 네. 없어요? 다시 보니까 재밌네 이런 생각. 내가 봐도 재밌네 이런 적은 있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얘기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작가들이. 그래요? 저 많이 당연히 울죠. 네. 울 때 있어요. 저도 막 이렇게
저는 심지어 완성이 안 됐을 때도 울어요. 네. 그런 거 있잖아. 와 이걸 내가 만들었거다니 이런 느낌 받을 때도 있고. 그렇죠. 뭐 이렇게 너무 몰입돼 있으니까 너무 슬프다는 건데 그게 왜 일어나냐면은 이게 시나리오를 많이 조금이라도 어쨌건 어떤 형태든 써보면 알겠지만 인물을 따라가잖아요. 그런 맥락에서도 그런 상태 될 때 있죠. 그렇죠. 과몰입 상태. 네, 과몰입 상태. 근데 그게 잦다. 네, 거의 매번. 저는 그렇진 않은데. 그래? 근데 그런 면에서 이 작가는 굉장히 어쨌건 너무 대단한 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니까 거리감을 두면서 예를 들면 되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 이거잖아요. A, B, C, D 캐릭터가 4명이 나오는데 4명 다 나같아. 그 제일 크게 한 실수잖아요. 맞아. A, B 1, 2, 3, 4번 캐릭터가 다 나랑 어쨌건 달라야 되잖아요. 한 명 정도는 비슷해도 그래야 이야기가 전개되니까. 뭐 한 명은 차갑고 한 명은 따뜻하고 이런 사람이라던가. 그런 면에서 어쨌건 결국에는 이 작가는 자기가 몰입돼 있다는 걸 느끼는데 이 만화 보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릭터들을 분리를 너무 잘 시키면서 몇 권을 끌고 가니까 그런 거 참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요. 놀랍죠. 네. 이 장면은 슬프네. 저 그 장면 진짜 슬펐어요. 아니 많이 슬퍼요. 저 다음이 진짜 뭐 2부에서 얘기했지만 저 철컹 저 한 컷이 갑자기 확 커졌을 때 내 마음도 다친 느낌? 그럼 이제 그러니까 저거 연출 지금 청취자들 모르니까. 아 그쵸. 저거 몇 페이지였더라? 살짝만 저거만 얘기하면은 이제 헤어져야 되는 과정에서 끝끝내 그쵸 7권의 이제 끝 부분인데 160페이지부터입니다. 끝끝내 결국에는 같이 동거를 하고 남자가 먼저 문을 닫고 나가는 장면인데 컷들이 연속되게 막 끊어져 있어. 그러다가 딱 넘겼더니 철커덩 엄청 큰 의성어와 닫힌 문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연출 진짜 임남 작가 얘기한 것처럼 대단한 장면이에요. 왜냐면은 저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순하게 보면 그냥 문 닫은 장면이잖아요. 근데 저 의성어가 있음으로써 완전 만화적인 순간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만화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뛰어나요. 그러니까 의성어가 어떤 역할을 하고 만화상에서 그리고 하나의 이미지가 어떤 위치를 선점해야 되는 건지 너무 잘 알죠. 근데 저는 계속 분위기를 깨서 미안한데 얘기해도 돼요? 네.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철컹 이 장면 보면서 저 문에 지금 이 꼴이 있잖아. 네. 이건 문이 잠겼을 때 세로가 되거든. 아. 그러면 얘가 철컹하고 나가면 문이 잠긴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가로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왜 이렇게 그렸지? 뭔가 이게 이미 심리적인 이게 그냥 문이 자동 오래돼서 닫히면서 이렇게 잠기나? 이런 생각하면서 봤거든요. 자동문이 아니었나 보죠. 그건 아니죠. 리듬이죠. 리듬. 네, 만화적 리듬이죠. 예를 들면은 앞에 한번 보세요. 앞에. 네. 저 앞에 보면은 직전에 그 직전 페이지에서 그러니까 다시 넘기면은 이 칸이 되게 이상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만 안 어울리지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좀 설명하자면 청취자들을 위해서 펼친 페이지에서 오른쪽에 철커덩 큰 의성어가 있고 왼쪽에 문 손잡이 그림이 클로즈업돼서 그려져 있는데 그 손잡이 그림이 어중간하게 잘려서 얹혀져 있어요. 아래쪽에. 맞아요. 책으로 한 3분의 보면. 2 정도. 네. 그러니까 이렇게 왜 그렇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선은 감정 상태가 되게 불안정한 일종의 상처고 금가는 상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구도적으로 우선은 되게 끊어져 있고 금가는 형태로서 어긋나게 이제 배치를 한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앞에서 넘겨보시면은 저 칸의 비율 문이 서서히 닫히는 그 비율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리듬을 잃고 싶지 않은 거지 이 작가는. 나중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 작가는 칸의 형태에 너무 예민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다 비율을 맞춰가면서 신경 쓰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지금 보면 이건 가로 자체지만 이것이 지금 갈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율이 그 다음 페이지에 그대로 있는 거지. 커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 친절한 거니까. 그러니까 독자들이 이거를 얼마나 캐치하느냐 아니냐 관계없이 이 사람의 작품 세계 법칙 안에서 이 칸에 대한 문법을 계속 스스로 놓치지 않고 있는 거죠. 대단한 거죠, 저거는. 네. 그래서 저도 연출적으로 참 보면서 대단하다 이런 생각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잠금이 가로냐 세로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작가님. 저는 그런 것만 보여요. 왜 저랬지? 네.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철컹 닫히고 나서 아니요. 잠궜나? 아니죠. 잠그고 그 다음 장면인가? 아니죠. 그냥 큰 리듬이죠. 풍경으로서의 큰 리듬이죠. 네. 너무 웃기다. 열려있으니까 다시 열고 잠깐만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최재훈 작가님이 진행을 하고 있고 저도 그냥 두 분 얘기하는 걸 듣고 있네. 그래서 아니야. 재밌어요. 자, 그래서 일단 작품 겨울 이야기랑 내 집으로 와요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느낀 것들 이런 것들 좀 얘기해 봤는데 두 작품 중에 뭐 딴 것도 괜찮습니다. 이 작가 하라 히데노리 작가 작품 중에 두 작품 중에 어느 게 더 좋았어요? 전 뭐 당연히가 아니라 내 집으로 와요가 왜요? 왜? 뭐랄까 아까도 내 집으로 와요 소감을 말하면서 언급했지만 그 사랑도 사랑이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일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제가 더 감정을 이입하면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만약 제가 뭐 20대 초반이었다면 겨울 이야기라고 대답했겠죠 지금 그때는. 최재훈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좀 다른 의미로 둘 다 괜찮은데,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집으로 더 좋긴 했어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그 완성도가 더 뛰어나. 그러니까 만화적 미학의 완성도, 아까 마지막 풍경이기도 했지만 되게 놀라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부터 7권을 생각하면서 한 거야 이건. 저도 그 생각했어요. 엔딩 생각하고 만들었다. 그게 대단해. 네. 겨울 이야기에는 그 전반적으로 약간 이렇게 순발력 있게 흘러가게 하는 게 느껴져요. 근데 내 집으로 하는 얼마나 그 중간중간을 바꾸거나 추가하거나 이랬는지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마지막을 상정하면서 간, 그래서 그 힘이 느껴지는. 네. 그래서 훨씬 더 묵직해요. 딱 책을 딱 덮었을 때 엄청 아름다운 작품이고.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이제 이 내 집으로는 제가 이걸 할 수 있겠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상상이 돼요. 아, 내가 이런 걸 한다면은 이렇게 할 수 있겠네, 비슷한 걸. 근데 겨울 이야기는 못할 것 같아. 그런 의미에서 또 다른 의미에서 되게 뛰어난 작품인 것 같아. 겨울 이야기도. 왜냐면은 그 인물이 어쨌건 그 겨울 이야기 4명 그리고 내 집에 2명이 나오는데 이 6명이 어쨌건 미명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 그 내 집으로 나오는 아야 미키오는 그래도 제가 좀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겨울 이야기에는 나온 4명은 제가 약간 추구하는 캐릭터 사람도 아니지만 이 4명은 와 이거 캐릭터 많아지면 방정식이 복잡해지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4명은 이 사람은 참 인간에 대한 어떤 이해도 네. 뛰어나구나라고 느끼면서 저는 약간 못할 것 같아요. 되게 관찰력이 엄청 뛰어나신 분 같아요. 그걸 설계 이제 인간상으로 설계하는 것도 그렇고 그거를 쭉 이어가는 게 두 분이 그래도 내 집으로 와요로 했으면 저는 겨울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저도 내 집으로 와요가 저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건데 일단 비슷한 경험이 있고 그래서 그 경험 아무래도 감정이입이 되죠. 그래서 눈물은 안 나는데 더 이상 아까 마음속으로 울었다. 마음속으로 운다기보다 그냥 먹먹한 느낌은 있죠. 옛날 생각이 나서 그런 게 있어서 저도 그리고 첫 등장신이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는 장면 탑뷰로 딱 보여주는 그게 너무 좋아서 잊혀지지가 않네요. 그래서 그 당시 그림이 좋고 제 입장에서. 근데 그 장면도 대단한 게 뭐냐면은 이게 작가면 인물이 그 세계를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 만화가 첫 화의 첫 페이지. 네. 근데 설명하고 싶어져요. 맞아. 당연히. 얘네는 어떻게 만났거나 혹은 만나려고 하거나 혹은 한쪽 인물이 좀 중심이면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이런 거를 설명하고 싶어지는데 그거를 다 제끼고 시작하잖아요. 이거는 엄청 노련한 거거든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연애는 시작돼 있어. 네, 그러니까 선언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예를 들면은 아시겠지만 이거는 결국 공간에 관한 얘기예요. 겨울 이야기와는 다르게 겨울 이야기도 공간을 되게 신경 쓰긴 하는데 이 작가는 공간에 되게 반응하는 작가인데 내 집으로는 처음부터 공간을 보여주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이 집, 이 아야의 집 앱 속에 있는 미키오와 함께 있는 그 둘. 그리고 마지막에 되게 꽉 차 있잖아요 거기는. 근데 마지막에 텅 비어 있는. 그러니까 그쵸. 처음부터 이거를 참 많이 염두했구나라고 느껴지면서 참 힘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처음에 그 화면을 다른 뷰로 할 수도 있지만 그 위에서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 네, 탑뷰로 보면서 탑뷰로 보여주면서 뭔가 숨기는 거 없이 모든 것이 노출된 느낌으로
다 보여주는 거 그것도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 얘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그 말 예. 그대로 그냥 다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보호하고 싶고 숨기고 싶고 이런 거 없이 얘들은 이런 관계에서 시작되는 거야라고 딱 보여. 왜냐 앞에 약간 그 에헤디야 거기서 네. 술 마시고 이러는 장면이 딱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 어른들의 연애죠. 그렇게 시작되는 거야라고 보여주는 거라서 저도 개인적으로 난 내 집으로 와요 1, 2권이 좋았어. 딱 지금 뒤로 앞쪽에 네, 뒤로 정말? 가면 갈수록 내용도 알겠고 왜 이런지도 알겠고 그리고 그림도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닌 게 점점 사람들이 넓어지더라고. 네. 남녀 포함해서 그래서 맞아. 눈동자도 좀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그 작화가 갑자기 조금 달라지는 느낌이 네, 이런 점점 보면, 많이 나오긴 하죠. 근데 그래도 전 내 집으로 와요가 더 좋았던 것 같고. 저도 좋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임나훈 작가님이 준비해 오신 하라이네로 지금 맹점을 놓쳤어 진행하는 거를 그냥 겨울 이야기 그리고 내 집으로 와요를 이렇게 한번 그냥 일반 독자의 관점으로 한번 얘기를 좀 해봤고요. 그리고 근데 약간 썸데이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썸데이는 전 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네. 둘 다 못 봤었고 그냥 따로 약간 준비해 오셨잖아요. 근데 네. 얘기를 좀 해보고 싶으신 것 네. 같아가지고 살짝이라도. 근데 제가 사실 이것까지 그때 봤었는데 그 제가 말해놓고 헷갈려서 썸데이를 그 다운받아서 다 보고 나서 맞다 이거 아니었지 이 생각해가지고 다시 봤던 거거든요. 근데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를 다 보고 나니까 썸데이는 이 다음에 나온 작품이죠. 내 집으로 와요가 끝나고 언제나 꿈을이라는 작품을 1994년에 하신 후에 1997년에 나온 만화인데요. 이것도 전체적인 사람 그 감정선의 구조를 보자면은 앞서 얘기했던 겨울 이야기와 뭐 내 집으로 와요야 좀 비슷한 구성이에요. 그런데도 이제 배경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제 취업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남자 주인공이 취업을 준비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여자 같이 사귀고 있었던 여자친구는 영화 관련 산업으로 가고 싶어하고 먼저 잘 돼요. 또 그 과정에서 그 남자 주인공은 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뭐 뚜렷한 목표 의식 없이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또 바람 피고 뭐 그런 식으로 네 그런 식의 어른들의 연애인데 그 앞에 나왔던 내 집으로 와요와 비교해 보자면 조금 더 좀 뭐랄까 약간 불쾌한 느낌이 좀 있어요. 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주인공 캐릭터라서 앞에 나오는 애들은 솔직히 약간 좀 뭐 이해되는 면도 있고 뭐 사람이라면 그럴 수도 있다 싶은데 이거는 왜 이 작품을 왜 했지? 이 생각이 좀 든다 할까? 네, 그래서 사랑 서사에서 제가 여기도 써놨지만 이런 걸 현실적인 사랑 이야기라고 말하면은 진짜 좀 짜증 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의심될 것 같아요. 이번에 보실 때는 그러면은 전에도 봤고 이번에도 맞지 하면서 다시 보셨다 그랬잖아요. 네. 이번에 볼 때는 전에랑 또 보이는 게 달라요. 지금 내 집으로 와요는 이번에 볼 때 여자 그 꿈을 향해 가는 이런 거에 좀 더 집중해서 보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썸데이를 볼 때는 어떻게 느꼈냐면 이 작가가 생각하는 그 사람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궁금해졌어요. 왜 이런 비슷한 느낌의 구조를 작품으로 연속해서 냈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이것까지 읽다 보니까. 그거는 완전히 너무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자주 있는 일이죠. 그렇군요. 작가들한테. 네. 그 이제 저번에도 비슷한 얘기 했던 것 같은데 기생수 그 작가가 평생 동안 걸쳐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다양한 얘기를 하지만 주제에 있어서는 많아도 두세 가지를 벗어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야자키 하야오도 뭐 자연, 가족 이런 얘기했던 것처럼 아니면 어떤 작가들은 진짜 한 작품만 하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 하라 히데노리는 어떤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이 우선 그러니까 인의가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고 그거를 밑바탕으로 해서 수많은 어떤 희노애락을 그리고 싶은 작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인수작가님도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유년기나 혹은 20대 초반 청년기 때
되게 아픈 사랑을 하거나 혹은 되게 건강한 사랑을 했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 맞아요. 되게 연애라는 것이 되게 어떤 삶에서 되게 중요한 사람인 건 사실인 것 같아. 이 사람은. 맞아요. 네. 뭔가 좀 순탄치 않은 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쩌면 되게 좋은 연애 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보면은 결과적으로 다 어른이 되어가는 이야기니까 이게 어떤 깨달음이랑 연결되는 게 좀 있잖아요. 모든 캐릭터들이 결과적으로 성숙하지. 뭔가 얻은 게 성숙해지죠. 있고. 네, 성숙해지는 거. 썸데이는 어땠어요? 네? 썸데이도 그래요 마지막에? 네, 썸데이도 나중에 본인이 원하는 걸 찾고 나중에 심지어 결혼해요. 그 좀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는 이런 쓰레기 같은 남자와 네, 그 동안의 행실을 봤을 때 왜냐면 정말 쓰레기 같은 일화가 몇 번 많이 나와요. 바람도 피고 그러니까 바람 피는 걸 목격해요? 봐요. 네, 그거를 그럼 용서하는 거야? 네. 여자 주인공이? 네, 그래서 왜 이거를 만들었지 이 생각이 든다고 했던 이거 되게 거예요. 논란이 될 만한 네, 우리나라에 그래서 나오면 네, 이거는 좀 안 읽었으면 근데 그건 아닌데 약간 남성 판타지라고 할 수도 있겠다. 네, 맞아요. 좀 약간 거칠게 표현하면. 네, 그런 면도 그러니까 이 시대니까 있고. 있는. 네, 그런 컷도 조금 그 전 것들보다 좀 더 많이 등장하고 좀 더 코미디적인 요소들이 좀 더 많이 등장하긴 해요. 지금 보면 되게 불편할 수 있겠네요, 이거는. 네, 많이 불편하죠. 너무 화내지 마시고요. 죄송해요. 감정 미간이 과몰입을 너무 찡그러져 있어요. 너무 과몰입해가지고 지금 진정하겠습니다. 이분 작품 얘기할 때 겨울 이야기부터 쭉 왔는데 썸데이 뒤에는 조사를 안 돼 있는 거 보니까 이 작품 보고 이 작가 여기까지만 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네. 다른 작품 되게 좋아요. 네, 다른 언제나 꿈물이랑 그래 하자랑 다 괜찮지. 네. 알겠습니다. 원래는 뭐 끊어서 갈라 그랬는데 잠깐 쉬고 와서 그냥 바로 이제 우리가 원래 하고 싶었던 만화 컷 나누고 이런 만화 연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얘기 바로 해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